거든요. 명자라는 책이요. 그런데 경이 그대로 보존되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 경 속에 있는 성인의 뜻이 그대로 전해지느냐? 그게 아니죠. 경은 이미 고경이거든요. 경은 이미 옛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옛말이 되는 거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 초기의 상황을 유향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향과 유흠, 이 부자가네요. 그 유흠의 글에 나옵니다. 이태상 박사서라는 그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글에 보면은 한나라 무제 시기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온전한 문호는 주역밖에 없었다. 영만 온전했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남의 복생 같은 사람이 그 상서를 다 암기하고 있다. 이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뵙게 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금문상서. 그러니까 상서를 복생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황자가 부르니까 나이가 94세인가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를 보내서 받아 적게 하는 거죠. 복생이 구술을 하고 상서의 내용을 구술을 하니까 그걸 조절하는 신하가 한나라 그 당시의 문자, 금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자로 받아 적은 게 이제 금문상서입니다. 그런데 역시 무제 시기에, 한나라 무제 시기에 노나라 공왕 유여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넓히기 위해서 공자가 살았던 공자의 구택을 허물어요. 근데 그 구택의 담벼락 안에서 효경도 나오고 뭐 상서도 나오고 논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고논어, 고논어라 그러고 고문 효경이라 그러고 고문상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보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 당시의 문자, 금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고대의 문자가 이제 과두문이었다 그래요. 과두는 이제 올챙이라는 얘기인데, 올챙이 모양처럼 글자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공자의 13세 손이었던 공항국밖에 없어서, 공항국이 이제 이걸 다시 고대의 문자를 그 당시 문자로 바꿨는데, 어쨌든 본래 고대의 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문상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학이에요. 그래서 금문경학이 시작되고,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금문상서하고 고문상서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야 뭐 고전이 나왔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면 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뭐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는 이제 육아의 경전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두 개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뭐 현대 이 근대 민주주의 사회는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떤 통치자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죠. 정부의 헌법이 아니고 헌법의 정부죠. 정부는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가 워낙 기구하다 보니까 헌법 위에 정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근데 이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되는 이야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니까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이 싸우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연이라는 대가가 나오면서 금고문에 다 정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해소되죠. 그런데 어쨌든 경만 그대로 전해진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고문, 이건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성인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당대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죠. 그게 이제 전이, 경과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전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가 있고 소가 있는 거죠. 그 경은 성인이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성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리고 전은 그 경을 해설한 겁니다. 왜 해설했느냐? 전이라고 하는 게 전술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전한다는 뜻입니다. 전술. 세상에 전하려면 경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경만으로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경을 그 당대의 언어, 지금의 언어로 바꿔서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주가 나타난 까닭이에요. 전이 나타난 까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가 있고 소가 있거든요. 그게 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주는 이 물될 주자예요. 경을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자를 이제 말씀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죠. 나중에. 그리고 그 주도 세월이 흐르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그 주를 풀이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뜻을 가진 소를 지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당대의 언어로 변환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근대에는 어떻게 되냐, 근대어로 번역하는 게 주소에 해당하는 거죠. 원칙이 있습니다. 주불파경이요. 주는 경을 깰 수 없고, 어디까지나 경을 해설하는 게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 자체를 부정하면 주가 설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는 주를 깰 수 없다. 소는 주를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사라져버리면 소가 의미가 없는 거죠. 소는 주를 깨지 않고 주는 경을 깨지 않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통입니다. 그리고 근대어로 이 주, 소, 경을 다 번역을 하는 게 근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경전의 전성 작업, 고전의 전성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세월이 또 흐르면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생활이 옛말이 되겠죠. 그럼 또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뭐 왕조실록이 다 번역돼서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이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 뭐 광해군 8년 몇 월 며칠에 뭔 일이 있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왕조실록을 번역해 놨기 때문에 검색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뭐 불과 몇천 명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한문고전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자료가 수천만 명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일기 같은 경우 더 적은 수, 그건 초소로 되어 있으니까 더 적은 소수의 불과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걸 수천만 명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영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면 뭐 수억 명이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번역이 계속 진행되는 맥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성경일기 번역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번역을 또 재번역을 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이제 전성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이런 건 이제 전부 물리적 작업이죠. 돌에다 새기고 죽간에다 새기고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뭐 이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성이 되는 거죠. 읽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노력이죠. 그러니까 사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는 행위에서부터 죽간에 쓰고 뭐 돌에다 새기고 또 전을 남기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읽는 행위, 이 모든 게 사실은 경이라고 하는 것, 고전이지만 그 고전을 현재에 되살려내고 그걸 전성하려는 그 문명사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읽는 행위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냐면 경전이 전성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누군가를 보면은 누가 이 고전을 두려워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고전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맹자지만 맹자가 바로 전통 사회에서 아주 그 강한 탄압을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야말로 엽기적인 탄압을 받았던 책인데 사실 맹자가 탄압받은 것은 오히려 한참 뒤의 일이고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맹자도 포함해서 유가의 문헌이 탄압받았죠. 대표는 이제 유가의 문헌이거든요. 제자백과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압의 대상에. 누가 이걸 탄압했는가? 사실 이제 유가의 시작은 공자로부터 봐야 되고요. 뭐 그 이전에 공자 이후에 뭐 주공도 있고 요순우탕 문무주공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자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자 맹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자와 공자의 계승자로 맹자를 꼽습니다만 이 공자의 계승자 중에 순자도 있습니다. 문헌학적으로 볼 때는 순자가 더 중요합니다. 맹자보다. 맹자는 논어를 읽은 게 틀림없지만 맹자는 논어를 책으로 읽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순자는 논어를 책으로 읽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순자의 차례를 보면 논어를 흉내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어가 이미 물리적인 책으로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논어는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의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물리적인 책이 되었을 때 이 간질이 이 주간의 양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걸 나누는 게 이제 권인 거죠.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주간을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고 이렇게 가죽건으로 묶은 것, 이 부분을 따서 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죠. 주간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십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권입니다. 권하면 일권하면 이제 한 사람이 운반하기에 적당한 휴대하기에 적당한 분량이 일권이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이제 운반할 수도 없고 책을 볼 때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권으로 나누는데 그런 식의 이제 권으로 만들게 되니까 자를 수밖에 없죠. 1권, 2권. 논어 전체가 20권입니다. 논어 전체는 한 덩어리이지만 20권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나누다 보니까 거기 맨 앞에 글자가 이제 하기편이니까 하기편. 위정편. 물론 맨 앞에 글자는 자왈이죠. 자왈. 근데 자왈 하기시습증 불용요로와 쭉 나오고 자왈 위정이득 비의 북전이 거기서 오다냐고 쭉 나오는데 그럼 전부 자왈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왈은 빼고 하기편, 위정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편이 요왈편이란 말이에요. 하기편의 학자를 따서 순자가 권하편을 지었고 마지막 편이 요왈편을 따서 순자가 요문편을 지었거든요. 이걸로 봐서 순자는 주간으로 완성되어 있는 논어라는 문헌을 직접 본 것 같고 맹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자는 기억으로 논어를 읽었고 기억 속의 논어를 읽었고 순자는 책으로 만들어진 논어를 읽었다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자가 거의 모든 문헌의 전성에 관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자도 문헌학자고 맹자도 문헌학자고 순자도 문헌학자인데 공자는 육경을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경을 이 책이죠. 책인데 이 죽간으로 그 가죽으로 묶어진 죽간이죠. 이걸 이제 어떤 건 잘라내고 어떤 건 산삭을 했다고 하죠. 뭐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빼내고 적당한 분량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육경을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 이렇게 쓰죠. 공자도 고대의 문자를
잘 알았던 문헌학자인 거죠. 그런데 그 문헌학의 전통을 가장 완전하게 이은 게 순자입니다. 근데 이제 순자의 제자 중에 이사가 있었어요. 이상 사기 이사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은 어쨌든 객관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그 역사학자의 입장을 비교적 잘 지킨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노자열전 이러면 3명의 노자가 등장하는데 의심스러운 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를. 그런데 유독 이 법가사상가 두 사람, 이 상군열전, 상군은 이제 이 상왕이죠. 그리고 이사열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사마천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원칙을 조금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상군과 이사의 문제점을 사마천이 뭐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이사에 의해서 결국 자기 스승 순자가 그토록 중시했던 유가의 문헌을 다 불태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최초의 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을 보시면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가 보면 그 강의 자료 제 3강 해놨는데 제 4강입니다. 네 번째죠, 오늘이. 천년의 금서 맹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맹자가 아니라 맹자 이전의 이야기를 했고요. 맹자도 이 당시에 같이 불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실용서는 제외하고 다 불태운다 이랬거든요. 주역은 실용서로 분류가 돼갖고 화를 면합니다. 법률서, 농사짓는 책,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지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을 뻔히 알 만한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책의 운명.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서는 무엇일까?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시서예요. 시와 서입니다. 본래는 시, 서 이렇게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경, 서경, 또 모정이 전했다 그래서 모시, 또 상서 이런 식으로 서경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시서하면 유가의 문헌 모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반드시 시경, 서경만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시서죠. 가장 오래된 금서예요. 그런데 시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시서는 시경과 서경을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 시경은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민간에 널리 암송되었던, 지금부터 3000년 전 거죠. 그러니까 암송되었던 시를 모아놓은 책이고, 서경 또한 그 무렵을 전후한 역사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둘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유가를 대표하는 문헌이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책과 가장 오래된 금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책은 누구에겐가 금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려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책들이 유가를 대표하는 문헌이라는 점은 유가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유가의 문헌은 본래 불태워져야 할 책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한비자 그래요. 한비자도 법가사상가죠. 한비자가 유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유는 임은 난법하는 자다. 문어로 글을 가지고 법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한비자 제대로 봤겠죠. 한비자가 보니까 유학자들은 이 글을 갖고 이 법률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거죠. 유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률을 어지럽히는 게 맞는 겁니다. 한비자는 유가를 적대시했지만 유가의 특징은 정확하게 기술을 한 거죠. 그 문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문학이라고 하는 게요. 문학을, 예를 들어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떤 법률적 기준에 맞춰서 시를 쓰는 순간 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책들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금지했던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시서의 전문가 순자로부터 육아의 세례를 받았던 이사였다. 화라는 씨앗은 육아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의 말을 빌리면 이 두 책은 옛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고비검이죠.